온 세상의 이야기가 그림이 되어 펼쳐지고 그림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 라디오로 듣는 미술관, 별별미술관입니다. 봄이 오면 설레는 소식들이 참 많죠. 살짝 기뜸해드렸던 올봄 대박 전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전입니다. 그 화제의 현장을 직접 다녀왔어요. 삶과 죽음, 그 경계에 선 현대미술의 거장 데미안 허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전시를 제대로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예술가의 생애부터 그의 파격적인 작품들이 현대 미술사에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뒷이야기들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박제된 상어가 부패하면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해프닝, 제약회사 한미약품이 왜 이 전시의 파트너가 됐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결고리, 그리고 예술 한 살의 거장이 전시 전날 자정까지 전시장 바닥에서 붓을 들었던 이야기까지 오늘 방송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은 어떠세요? 커다란 수조 속에 둥둥 떠있는 커다란 상어, 혹은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로 촘촘하게 박힌 반짝이는 두개골. 현대미술을 잘 모르시더라도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종종 소개된 이 파격적인 이미지들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국 현대미술의 악동이라고 불리는 이 남자가 왜 하필 상어를 수조에 넣었는지, 그 화려한 다이아몬드 뒤엔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사실 이름보다 더 흥미진진한 건 그의 삶, 그 자체거든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던 데미안 허스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의 성장 배경을 볼까요? 영국에 오래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부터 런던과 함께 잉글랜드를 양분했던 항구 도시, 바로 브리스톨. 이 도시에서 전 세계 현대미술의 판도를 바꾼 두 명의 예술가가 나왔어요.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1965년 브리스톨에서 태어난 데미안 허스트는 부모의 이혼 후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불안정한 가정,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교에서는 문제아였지만 단 한 명, 미술 선생님만이 그의 재능을 믿어줬습니다. 리즈 예술대학 시절 그는 시체 안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죽은 사람의 얼굴을 직접 스케치했어요. 무섭거나 기이해서가 아니라 그는 단지 죽음이 궁금했었다고 합니다. 만져질 듯 가까이 있는데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데미안 허스트는 똑바로 눈을 뜨고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나중에 상어가 되고 두개골이 되고 모든 작품의 바탕이 됩니다. 런던으로 향한 데미안 허스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1986년 미술대학으로 유명한 골드스미스에 입학을 합니다. 잘 만드는 것보다, 잘 그리는 것보다 왜 만드는가, 왜 그리는가를 묻는 이 학교는 그에게 딱 맞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1988년 학생 신분으로 전시를 직접 기획해버립니다.
런던 도크랜드의 낡은 항만 창고를 통째로 빌려서 골드스미스 학생 16명의 작품을 걸고 포스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술계 유력 인사들에게 일일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우리 전시를 보러 오세요. 이 전시의 이름은 바로 프리즈입니다. 기획, 마케팅, 브랜딩까지 혼자 해낸 오늘날 작가 큐레이팅의 원조로 꼽히는 전시예요.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최대 광고회사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컬렉터 찰스 사치. 그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앞에 멈췄고 그날부터 데미안 허스트의 인생이 바뀝니다. 1997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 일명 YBA의 에너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찰스 사치의 소장품 110점을 모아 런던 로열 아카데미에서 열린 전시 센세이션. 관람객 30만 명이 다녀갔고 언론은 매일 이 전시를 다뤘어요. 그런데 반응이 찬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피 4.5리터를 얼려서 자신의 얼굴을 만든 작품도 있었고 아동살인마의 얼굴을 피해 아이들의 손바닥 도장으로 완성한 작품도 있었죠. 이 전시로 인해 로열 아카데미 회원 3명이 항의를 하고 탈퇴할 정도로 파장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시는 베를린, 뉴욕까지 순회했고 뉴욕 시장이 혐오스럽다며 예산을 끊겠다고 압박하자 미국 언론 전체가 이 전시에 대해 다루게 됐습니다. 반대로 광고가 된 셈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센세이션 전시는 브리티시 아트가 도착했다는 선언이 됐습니다. 수십 년간 뉴욕이 쥐고 있던 세계 미술의 주도권이 런던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1995년 영국 최고 권위의 미술상 터너상을 수상하며 그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다 라는 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그날 데미안 허스트는 일반적인 작가들처럼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소더비의 작품을 본인이 직접 내놓아 낙찰 총액 약 1,100억 원을 기록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던 그날 혼자 최고의 수익을 낸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술 시장이 식어가면서 작품 가격도 떨어지고 전성기가 지난 상업작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 본인도 알코올에 의존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그가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로 돌아옵니다.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 2000년 전 난파선에서 건진 유물이라는 설정으로 수백 점을 채웠는데 전부 데미안 허스트가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 채 작품 앞에 서게 됩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던진 질문은 하나였어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믿나요?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제목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그 질문이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 볼까요? 작품 옆 안내문에는 다 적지 못한, 하지만 작품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요 작품들을 하나씩 마주하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국 현대미술의 문제작 데미안 허스트의 1000년입니다. 10년, 100년, 1000년,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1000년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 등장한 건 1990년
런던 버몬지의 낡은 비스킷 공장 건물 빌딩 1에서 열린 전시 갬블러였습니다. 당시 무명이던 허스트와 친구들이 직접 기획한 창고 전시였죠. 그날 한 남자가 초록색 롤스로이스를 타고 등장합니다. 바로 컬렉터 찰스 사치였습니다. 그는 데미안 허스트의 천년 이 작품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작품을 구매해버립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먼저 빈 전시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흰 벽으로 둘러싸인 이 전시장 한가운데 성인 키보다 조금 낮고 가로로 길게 놓인 직육면체의 커다란 유리상자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유리상자는 안쪽이 두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바닥에는 어둡게 얼룩진 피와 함께 잘린 소의 머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눈은 이미 생기를 잃었고 피부는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아주 많은 파리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여기에는 금속으로 된 장치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한 푸른빛을 내는 전기 살충기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며 파리들을 끌어당깁니다. 파리들은 무수히 날아다니지만 그 중에 몇 마리는 지직 소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작품의 오른쪽 유리칸에 놓여져 있는 하얀색 상자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곳엔 아주 깨끗하고 하얀 정육면체의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보이는 면마다 가운데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모든 면이 1인 주사위처럼 보이죠. 사실 이 하얀 주사위는 파리의 산실, 즉 알이 부화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상자 속에서 깨어난 파리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밖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맡게 되는 건 반대편 쪽에서 풍겨오는 지독한 소 머리에 부패한 냄새입니다. 파리들은 그 냄새를 따라 두 유리 상자를 잇는 작은 구멍을 통해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먹이를 향해 그리고 더 밝은 빛을 향해 돌진하는 삶.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빛은 생명의 빛이 아니라 푸른 전기가 흐르는 살충기라는 죽음의 덫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삶. 그리고 그 죽음이 쌓이는 동안 하얀 주사위 통 안에서는 또 다른 탄생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극단적인 사건들이 이 좁은 유리관 안에서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죠. 작가는 묻습니다. 이 과정이 제목처럼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붉은 살점이 가득했던 소의 머리는 서서히 썩어 하얀 뼈만 남게 될 것이고 순백색이었던 부하의 상자는 그 위를 뒤덮은 검은 파리떼로 인해 결국 새카맣게 변해버리겠죠.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광경을 마주하니 정말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야 했을까?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서 감정이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불쾌감을 한 겹 벗겨내면 일상에서 외면하고 싶어 했던 자연의 냉혹한 순환의 가정이 그곳에 서늘하게 박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많은 화가들이 정모라 속에서 바니타스를 담아 은유적으로 죽음을 경고했다면 데미안 허스트는 생존을 향한 본능과 허망한 죽음의 반복을 우리 눈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 놓았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이 작품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해서 철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PETA가
동물을 죽이는 것은 예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미술관 관장은 파리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가 더 큰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입장을 내었는데요. 이건 삶과 죽음의 냉정한 순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편안하게 외면하고 싶은 것을 직접 보게 만드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작품 앞에 놀란 눈으로 서 있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 유리상자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저 파리들은 빛을 향해, 썩은 냄새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향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향하는 것들, 성공, 욕망, 목표,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데미안 허스트는 다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장면을 그대로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부패하는 육체, 태어나는 생명, 반복되는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감싸고 있는 투명한 유리벽. 그 유리벽은 어쩌면 이건 바로 너의 이야기야 라고 악동의 미소를 띠며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다른 형태의 천년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이것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그림도 아니고 조각도 아닙니다. 포르말데이드, 그러니까 방부제 용액이 가득 찬 아주 거대한 유리수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그마치 4.3m짜리의 실제 타이거 상어가 담겨있는 설치 작품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듯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서 용액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이 작품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반응 역시 꽤 흥미롭습니다. 우선은 무섭다는 반응이 먼저입니다. 공포영화 조스를 알고 있다면 공포심이 먼저 자리합니다. 4m가 넘는 실제 상어가 바로 눈앞에 입을 쫙 벌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이상하게도 바라보면서 천천히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묘하게 평화로워 보인다는 거죠.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채 가만히 떠 있는 상어가 어느 순간 고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목이 머릿속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우리는 죽음을 알죠. 언젠가 죽는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는다는 걸 진짜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죽음은 항상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죽음을 쉽게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그 불가능성을 상호로 만들어서 우리의 눈앞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유리 너머의 상어를 보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유리 한 장 사이의 거리로요. 정말 무섭게 생긴 상어가 내 눈앞에 있어. 저 커다란 입을 봐. 하지만 무섭지 않아. 저 상어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비평가들의 반응은 역시나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이건 예술이 아니라 쇼맨십이다 라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 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렬한 개념 미술이라고 했습니다. 찬사든 비판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 누구도 이 작품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데미안 허스트가 제일 원했던 거였습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어를 어디서 구했는지 아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바다였습니다. 당시 어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 한 명을 꿀꺽 삼킬 수 있는 커다란 상어를 잡아달라고요. 그리고 그 상어를 영국까지 운반할 비용이 없었던 데미안 허스트는 찰스 사치를 찾아가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근데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찰스 사치가 나를 정말 깜짝 놀래킬 만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달라며 비용을 내어주죠. 그렇게 작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전시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상어가 썩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만들 때 보존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용액의 농도가 세지면 조직이 굳어서 상어의 외형이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약하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어의 몸이 서서히 부패했고 맑아야 할 포르말데이드 용액이 점점 탁해졌습니다. 유리 수조 너머로 상어가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93년에 1차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상어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유리 섬유 틀을 씌우는 방식이었는데요. 작업을 마치고 결과물을 본 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무게감도 없고 작품의 공포감도 사라졌어. 전혀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상어가 주는 그 묵직한 실제감, 죽음을 마치 눈앞에 마주하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2004년, 이 작품이 미국의 헤지펀드 투자자 스티븐 코엔에게 팔립니다. 가격은 12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약 170억 원이었습니다. 작품을 넘기면서 데미안 허스트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상어를 새 것으로 교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작품 속 상어가 새로운 상어로 교체가 된다면 이 작품은 진품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일까요? 이 질문이 현대 미술의 한복판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개념 미술가다. 물리적인 원본보다 작가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 상어를 교체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똑같은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2006년 런던 자연사 박물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새 상어로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정교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상어 몸속에 포르말데이드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요. 처음보다는 훨씬 오래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딱 4번째 공개라고 합니다. 이동이 워낙 까다로운 작품이라 대여 협의에만 6개월이 걸렸고 운반 방법과 보험 처리도 보통 작품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작품이 가지는 의미의 무게만큼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 하나를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작품이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되었다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2007년 데미안 허스트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던 그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사람의 두개골을 선물로 준다면 받으시겠어요? 아마도 기쁘게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전시해놔야지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로 가득 둘러서 화려하게 반짝이는 두개골이라면 어떠신가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 두개골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뼈조각, 해골이 아닙니다. 18세기 실제 인간의 두개골 위에 진짜 다이아몬드 8,601개를 박아 만든 작품이에요.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세팅했는데 제작비만 약 1,400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250억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 당시 생존 작가 작품 중 최고가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도 드디어 직접 보았는데 매번 사진으로 보던 것과 실물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게 정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황홀하게 눈이 부셔서 바라보고 있으면 홀린다 라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와, 그 반짝임이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보다 금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그 가치를 잘 몰랐구나 싶었어요. 두개골이든 뼈조각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순간 본질이 인간의 욕망으로 한순간에 잠식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비하인드를 알면 더 소름이 돋아요.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두개골에 박힌 치아 상태가 너무 좋아 보여서 치아는 모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18세기에 살았던 실제 인간의 치아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300년 전에 죽었는데 자신의 치아가 이런 형태로 세상에 남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또 이 작품의 이름이 신의 사랑을 위하여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표현인 줄 아세요? 데미안 허스트의 어머니가 그에게 자주 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마다, 작품을 할 때마다, 황당한 짓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For the love of God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이런 뜻인데요. 그 말을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쓴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죽음과 영원에 대한 집착이 한 작품 안에 다 담긴 것입니다.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전시된 공간의 벽면에는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 라는 작품이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패턴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이 향연이 펼쳐집니다. 만화경처럼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것이 수천 마리의 실제 나비의 날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데미안 허스트가 평생 해온 말을 이 작품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화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영혼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비는 데미안 허스트가 초기부터 즐겨 사용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취약성이란 작품입니다. 처음 보면 꽤 밝고 경쾌한 인상입니다. 전시장 안에 커다란 비치볼 하나가 둥실둥실 떠 있는데요. 색도 선명하고 형태도 익숙해서 얼핏 보면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부터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치볼 바로 아래 바닥에는 칼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이 꽂혀 있습니다. 날카롭게 날이 선 새 제품에 반짝이는 칼들이 수도 없이 박혀 있습니다. 용도가 다른 각양각색의 모양의 칼들입니다. 제각각 높이도 다르고 방향도 조금씩 달라서 멀리서 보면 마치 금속으로 된 뾰족한 숲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가까이 가면 다칠 것 같은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치볼이 두리둥실 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이 저절로 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에 기대어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떠서 흔들리지만
떨어질 듯 하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차단되거나 바람이 약해지면 저 공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바로 그 아슬아슬함이 이 작품이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단순히 비치볼과 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기대고 버티는 그 불안정한 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밝고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태. 삶이란 얼마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상어를 통해 공포로 보여줬다면 이 풍선은 아주 일상적이고 가벼운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겁지 않은데 가볍지도 않은 저의 마음도 비치볼과 같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며 전시장에서 오래 서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의 다른 작품들이 죽음을 직시하라 라고 외친다면 이 작품은 사랑도 삶도 결국 같은 이야기야 라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 포스터 하단에 후원사로 한미약품이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대기업이 문화 후원을 하는구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기업이 돈을 대는 후원이 아닙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예술 세계와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데미안 허스트의 약국 시리즈를 먼저 알아야 해요. 데미안 허스트는 1990년대부터 약을 넣어두는 약장과 약국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선반에 가지런히 정렬된 약병들, 약의 이름이 붙은 설치물들. 요즘 알약의 색과 모양이 정말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미적으로 가지는 예쁜 소재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대학생 시절 폐가 안 좋으셨던 할머니의 수납장에 수많은 알약과 약병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세요? 할머니는 얘야, 이건 내가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란다. 어린 데미안 허스트에게 이 대답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약들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많은 약도 할머니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거기서 현대인의 지독한 역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과학과 의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 믿으며 수많은 알약을 삼키지만 결국 그 화려한 약병들도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결말 앞에서는 무력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의 약장은 멀리서 보면 보석상자처럼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와 허망함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현대의 의학은 새로운 종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SNS 광고나 홈쇼핑을 보면 무수한 영양제와 건강 보조식품이 나옵니다. 저도 아침 저녁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약과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댁에 가면 실제로 한쪽에 무수하게 쌓여있는 다양한 약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약에 기대면서 삶을 연장하고 죽음을 미루려 하지 않나요? 그 맹목적인 집착과 욕망을 약장에 담은 거예요. 선반 가득 빈틈없이 정렬된 약병들이 마치 종교적 재단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시장에 가시면 실제 화려하고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알약,
그리고 전시장 안에서 만나니 진정 경건하게까지 느껴졌던 약병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론 한미약품이 이 전시를 후원한다는 게 얼마나 절묘한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는 데미안 허스트가 1997년부터 6년 동안 실제로 운영했던 런던 노팅힐의 약국 레스토랑 파머시를 미술관 안에 재현한 공간도 있어요. 이 레스토랑은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가 실제 약국과 같아서 방문객들을 혼란에 빠뜨렸었습니다. 이 약국 레스토랑의 폐업 에피소드가 또 엄청나요.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레스토랑 안에서 썼던 집기류 150여 개를 소더비 경매회사에 경매로 붙인 거예요. 결과는 무려 1,100파운드, 200억 원 이상 중고 물건들이 경매에서 그 가격에 팔려버립니다. 이 뉴스가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었고 데미안 허스트를 미술계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큰 이슈가 되도록 유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재현된 약국 레스토랑 공간을 한번 걸어보세요. 유리 선반 안에 있는 약병의 이름들을 한번 읽어도 보시고요. 전부 실제 의약품입니다. 그 질서 정연하게 정렬된 많은 약병들을 보면서 우리가 약을 맹신하듯이 믿으면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고, 데미안 허스트가 어떤 의미로 이러한 예술작품을 만들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고, 그의 악동 같은 행동은 또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전시입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이번 전시의 오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볼까요? 전시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이 제목 자체가 한편의 예술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어온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데미안 허스트가 지금은 61살입니다. 40년 경력의 세계적인 작가인데 아시아에서 대규모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 전시가 성사된 배경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김성희 관장님과 데미안 허스트의 인연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의 큰 성공에 있습니다. 론 뮤익이라는 초현실적인 조각으로 유명한 작가의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었는데 53만 명이 다녀가면서 입장료 수익만 25억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단일 전시로 개관 이래 최대 관람 기록이었고요. 이 성공에 고무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번엔 훨씬 더 큰 블록버스터를 추진한 거예요. 예산은 약 30억 원. 물론 이런 결정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국내 미술계에서 꽤 논쟁이 있었거든요. 국내 작가도 전시할 환경이 부족한데 세금을 써서 한물간 서구 작가를 국립기관이 굳이? 상업적인 작가를 굳이? 하는 시각도 있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흥행 수익만 쫓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비판이 한쪽에선 나오고 있죠. 동물 보호라든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담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작품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진본성의 힘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어떤가요? 저 역시 데미안 허스트가 현대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책에서만 보던 작품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하는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렵게 유럽에 나갈 때마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찾아다녔는데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런던에서조차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품들이 지금 서울에 모두 다 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번 전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낯선 서양 작가의 전시라고 해서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젊은 작가들이 이 전시회에서 받는 자극과 영감이 작품으로 발현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전시가 남기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색다른 자극으로 혹은 매체를 통해서 접했던 작품을 실제로 보고 그가 던지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번 전시에서 진짜 특별하게 구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데미안 허스트가 최초로 자신의 작업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자신의 리버 스튜디오를 그대로 서울로 옮겨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럴싸하게 인테리어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작업실의 바닥까지 뜯어왔다고 해요. 런던 작업실 바닥 타일을 진짜로 뜯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데미안 허스트가 쓰던 소파를, 아프리카 조각상을, 박제된 토끼를, 꽃들을 그대로 서울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작업하던 작품들도 미완성 상태로 걸려 있어요. 딱 한 점만 완성작이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캔버스는 물감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데미안 허스트가 전시 오픈 전날 자정까지 거기서 실제로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61살의 영국 출신 작가가 서울 전시를 위해 밤새 붓을 들고 있었다는 것. 뭔가 말이 안 되면서도 동시에 뭔가 좀 감동적이에요. 저에게는요. 데미안 허스트가 작업을 마치고 새벽에 광화문길을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생경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장 거울에 직접 물감으로 쓴 글씨가 있어요. 사랑해요 대한민국,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 직접 썼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거 그냥 이벤트성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작업실 소파에서 자면서 물감 냄새를 맡는 상태가 가장 행복하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것들, 밤새 작업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진심이구나 싶더라고요. 리버 스튜디오 공간에 들어가시게 되면 작품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것들에 둘러싸여 작업하는지를 공간 전체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 그는 벚꽃 시리즈 같은 순수 회화 작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어와 두개골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람이 붓과 물감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의외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벚꽃은 그를 키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사랑했던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세 지는 벚꽃이야말로 죽음의 속성을 가장 잘 담은 꽃이라고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어도 두개골도 벚꽃도 결국 데미안 허스트가 평생 이야기해온 건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 오늘 방송 내내 마음속에서 맴돌았을 질문일 것 같습니다. 데미안 허스트, 그는 진정한 예술가일까요? 예술 장사꾼일까요? 무수한 비판의 시각이 있지만 데미안 허스트는 현대 미술이 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술이 갤러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통되고 기획되고 블렌딩되는 전 과정이 예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 가져가던 이익을 혼자서 다 챙겨서 더 비난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은 것을 정면으로 들이미는 용기는 어떤 예술가도 이 정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정도가 아니라 심한 욕설과 손가락질을 받을 강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미술관 측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데미안 허스트는 찬사와 비난 사이에서 여전히 현대미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존재라고요. 저는 이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인가 사기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 앞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데미안 허스트가 진정으로 아마 꿈꾸었던 예술일 거예요. 시체의 안치소에서 죽음을 스케치하던 소녀는 어느덧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장이 되었고, 버려진 창고에서 전시를 기획하던 23살의 청년은 현대 미술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부패한 상어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작품이다 라고 선언했던 데미안 허스트. 한 사람의 삶이 이토록 방대한 서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곁 서울에 와 있다는 사실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6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를 꼭 직접 현장에서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쇄된 이미지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압도적인 현장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관람 후 고공 산책까지 곁들인다면 데미안 허스트가 역설적으로 보여준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개한 봄꽃 사이에서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